일화 줄거리. 세월이 흘러 왕룽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곁을 변함없이 지키는 이는 이화이다. 아버지 왕룽이 세상을 뜨자 큰아들 왕따와 둘째 아들 왕얼은 장례식과 유산 분배 문제로 분주하게 움직인다. 첫째 왕따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아버지의 재산을 물쓰듯 쓰며 은밀한 생활을 즐겼고, 수존노인 둘째 왕얼은 장사꾼 기질을 타고나 한 푼의 돈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본격적인 장례가 시작될 무렵 집을 뛰쳐나갔던 셋째 아들 왕산이 헌원장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10년간 소식이 없던 셋째가 군인이 되어 돌아오자 집안 식구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장례식 후 유산 분배 자리에서 왕산은 집이나 땅 같은 건 필요 없으니 돈으로 분배해달라고 요구한다. 왕산은 유산 분배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부하 4사람과 함께 그들이 있던 남쪽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왕따는 그렇게 서두르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서 물었다. 웬일이냐? 벌써 떠난단 말이냐? 제가 어떻게 앞으로 3년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군인 왕산은 열이 올라서 대꾸했다. 그는 굶주린 솔개 같은 눈으로 형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제가 형님 곁에서 떠나고 또 이 집에서 떠나고 나면 그 후에야 제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게고 또 설령 안 됐자 아랑곳할 사람이 있겠어요. 왕따는 호기심을 가진 눈으로 동생을 보고 의아스러운 듯이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급히 가야 하느냐? 왕산은 긴 환도를 혁대에 차고 있던 손을 멈추고 형을 쳐다보았다. 형은 살이 디룩디룩 찌고 몸집이 큰 사람으로서 얼굴에도 볼에살이 늘어지고 기름기가 흐르고 있었다. 입술도 유난히 두꺼웠다. 몸뚱이를 싸고 있는 그의 살가죽은 희었고 손가락을 벌리고 있는 그의 손은 마치 여자 손같이 부드러웠다. 손톱은 기다랗고 희고 말랑말랑한 손바닥은 다몽색으로 두툼했다. 그 모든 것을 본 왕산은 다시 얼굴을 돌리면서 형을 경멸하는 듯이 말했다. 말씀드려도 모르실 겁니다. 제가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것만 아시면 충분해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부하들이 있어요. 제 명령에 움직이는 부하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너는 군인이 돼서 봉급을 많이 받니? 왕따는 자기 딴에는 훌륭한 사람인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의 말 가운데 경멸하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오직 동생의 생활이 이상하게만 여겨졌던 것이다.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죠. 이 말을 듣자 왕따는 봉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물었다. 일을 시켜먹고도 봉급을 안 주다니 이상한 직업도 다 있군. 만약에 내가 너같이 부하가 있는 군인이라면 봉급을 주지 않는 장군 밑에는 있지 않겠다. 돈 주는 장군에게로 가지. 왕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떠나기 전에 부탁해둘 일이 있어서 둘째 형 왕얼을 찾아가서 귓속말로 말했다. 형님, 이화에게 또박또박 돈을 줄 것을 잊지 마시오. 제게 매달 보내줄 돈에서 5냥을 떼어서 이화에게 더 보내주시오. 왕얼은 가느다란 눈이 휘둥그레지며 동생을 쳐다보았다. 남에게 그만한 돈을 거저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그는 물었다. 그 여자에게 왜 돈을 그만큼씩 준단 말이냐? 왕산은 이상하게 황급한 어조로 대답했다. 천치 누이를 돌봐주니까요. 그는 더 무슨 말이 있을 것 같았으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부하 4사람이 떠날 행장 준비를 하고 있을 동안 그는 마음이 매우 설레는 모양이었다. 그는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서 성문까지 걸어가 성 밖을 멀리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그에게 분배된 땅과 그의 것이 된 토벽집이 있었다. 어느 것도 그에게는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도 그는 한번 중얼거렸다. 내 것이 됐으니 한번 보고 나갈까. 그러나 그는 큰 한숨을 쉬었을 뿐 고개를 흔들고 다시 성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행장 준비가 다 된 4사람의 부하를 데리고 급히 집을 떠났다. 그가 이곳을 떠나는 심정은 홀가분했다. 어디인지 이미 죽은 그의 늙은 아버지가 아직도 그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종류의 힘에도 지배되는 것이 싫었다. 죽은 아버지의 구속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것은 집에 남은 형제도 일반이었다. 왕따는 빨리 3년상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었고 대청 괴연에 모셔놓은 위패를 선조들의 위패들이 있는 작은 다락방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같이 대청에 오래도록 모셔두고 보니 그것을 볼 때마다 그의 아버지의 감시를 받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의 영혼이 그 위패에 깃들여서 아들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감을 주었고 그래서 거기에 위패가 엄연히 있는 한 왕따는 자유롭게 환락의 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 마음대로 돈을 쓸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패가 그곳에 있는 동안엔 그는 허리춤에서 돈을 꺼내서 마음껏 즐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상주로서의 체면상 3년 동안을 이렇게 환락을 취하지 못하고 보내야 하는 것이었다. 남모르는 즐거움을 갈망하는 이 게으른 장남에 대하여 이처럼 왕릉은 아직도 그의 힘이 미치고 있는 것이었다. 왕을로 말하면 그도 역시 빨리 실현해야 할 계획들이 있었다. 그는 유산받은 땅을 일부분 팔아서 그것을 자본 삼아 곡물상 사업을 확장시키고 또 유생원의 곡물시장을 일부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었다. 류생원은 자꾸 늙어가는데 그의 아들은 학자라서 아버지 사업의 후계자가 되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면 왕을은 이 지방에서 타 지방까지 실어내다 팔 수도 있을 뿐더러 가까운 외국에도 수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3년상을 마치기 전에 이런 큰 사업을 화려하게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므로 그것은 좋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형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외에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형님은 3년상이 끝나면 땅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파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형은 개의치 않는 태도로 대답했다.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나는 별로 생각해 본 일도 없지만 어쨌든 나는 너같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이에 새로 무엇을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하니 가족이 먹고 살 만한 정도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만 형님이 땅을 관리하시려면 귀찮으실 거려. 형님이 지주가 되시면 소작인도 감독해야 하고 가을에는 손수 저울질도 하셔야 하고 그 밖에 지주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 해야 할 귀찮은 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일을 아버지 대신 제가 해왔지만 이젠 저도 할 일이 많으니 형님 것까지 해드릴 수는 없지요. 저는 제일 좋은 땅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팔아버릴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자가 많은 것에 투자하렵니다. 형님과 제가 누가 더 돈을 빨리 버나 어디 두고 봅시다. 왕따는 이 말을 듣고 동생이 매우 부러웠다. 그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 없는 어조로 말했다. 글쎄, 두고 보자. 나도 여태까지 생각한 것보다는 땅을 더 팔아서 그것을 내 것과 같이 고리로 대부할지도 몰라. 그러나 어쨌든 그건 나중 이야기다. 땅을 판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무의식 중에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것은 땅속에 묻혀있는 그들의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였다. 이와 같이 이들 형제는 3년상이 끝날 때를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연영도 그러했다. 3년 동안을 비단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충실히 상복을 입어야 하므로 그녀는 수없이 짜증을 냈다. 더욱이 무명옷을 입는 것에 질려서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몰래 가지 않고서는 잔치에도 못 가고 친구 집에 놀러도 못 가는 일에 속이 상했다. 나이가 많이 든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 동년배 친구 5-6명이 있었으며 그녀들은 가마를 타고 서로의 집을 찾아가선 노름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도 주고받는 것이었다. 모두들 아이를 낳을 나이도 지났고 영감들이 있어도 그 영감들은 젊은 첩에게로만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녀들에겐 이 세상에 근심거리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녀들 앞에서 연영은 가끔 죽은 왕릉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 영감에게 내 청춘을 다 바쳤죠. 내가 얼마나 꽃같이 예뻤던가는 두견에게 물어봐도 알 거요.
그 아리따운 청춘을 모두 그 영감에게 바쳤단 말이오. 나는 토벽집에서 그 영감과 같이 살았고 그 영감이 부자가 되어서 성내에 이 집을 살 때까지 이 성안이란 것은 전혀 몰랐지요. 나는 짜증을 내지 않았지요. 짜증이 다 무엇입니까?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비위를 맞춰주고 욕심을 채워주려고 애를 썼죠. 그렇게 해줬는데도 내가 나이를 먹게 되니까 그 영감은 내 몸종을 첩으로 들이지 않았겠소. 쓸모없는 계집애였지만 불쌍해서 내 곁에 뒀더니 글쎄 그 새파란 계집에게 그런 행세를 하지 않겠소. 그리고 그 영감이 죽고 나니 요건 몇 푼밖에 주지 않습디다 그려. 그러자 같은 늙은 여인들은 연영을 동정했다. 그녀가 본래 찻집 여자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들은 모르는 채 했다. 그리고 한 여인은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다. 남자들이란 다 그래요. 우리들이 좀 늙은 성 싶으면 곧 다른 여자에게 손을 뻗게 마련이죠. 자기네들이 우리네 청춘을 독차지한 건 언제인데 그러는지 모르죠. 우리 모두 그런 변을 본 것이 아니겠소. 그리고 이 늙은 여인들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었다. 첫째로 모든 남자는 나쁘고 또 이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로 그녀들은 남자 때문에 완전히 희생됐으니 모든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하다는 것이었다. 그녀들은 이런 두 가지 점에 대해 뜻이 맞자 각자는 자기의 영감이 가장 나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떠들어대며 입맛을 돋우어 유쾌히 음식을 먹으면서 또 노름들을 즐기는 것이었다. 연영은 이렇게 세월을 보냈다. 주인이 이기게 되면 그 몸종은 약간씩 받게 되는 것이 노름판의 관례였기 때문에 두교는 연영이 이렇게 날을 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였다. 연영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루빨리 무명옷을 벗어버리고 비단 옷을 입고 왕릉 영감을 잊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3년상이 끝나기가 한없이 먼 것 같았다. 습관에 따라 일정한 날에 가족들이 성묘를 하고 소지를 올리고 향을 피우고 할 때에는 연영도 세상 체면을 위해서 묘 앞에 엎드려 울기도 했는데 그런 때에만 왕릉 생각이 났고 아침에 상복을 입을 때와 밤에 그것을 벗을 때만 왕릉을 회상했으나 그런 때 외에는 왕릉은 그녀의 염두에 없었다. 그녀는 부득이 왕릉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없어지도록 어서 3년상을 박차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3년상을 길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화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밭 가운데 있는 왕릉의 무덤에 가서 슬피 울곤 했다. 그러나 누가 보지 않을 때를 틈타서 왕릉의 무덤에 가서 울었다. 두 형제는 복이 끝날 때까지 이 큰 집에서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 둘만이 아니라 그들의 처자들도 같이 사는 것이었다. 동서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아내들은 서로 몹시 미워했다. 그리고 그녀들은 자기의 노여움을 자기 가슴에만 간직해두지 못하고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울분을 풀려고 했기 때문에 두 형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 왕따의 아내는 양가의 출신답게 점잔을 빼며 남편을 책하였다. 당신이 나를 데리고 온 이 집안에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아버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나는 참았습니다. 그 어른은 상스럽고 무식해서 내 아들들이 저런 할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야 할 도리였기에 꾹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돌아가신 지금에 와서는 당신이 이 집의 가장이 아니에요. 작은 동서가 어떤 여자이고 또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아버님이 모르신 것은 아버님이 무식한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집의 가장으로서 그것을 빤히 보면서도 그 여자가 이 집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죠. 나는 매일 그런 버릇없고 믿음도 없는 촌뜨기 여자한테서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아, 분해.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심히 불쾌한 일이라 왕따는 배알이 뒤집혔으나 될 수 있는 한 감정을 누르며 물었다. 개수 씨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러는 거야. 하는 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내는 찬바람이 나는 듯이 대답을 했다. 그녀는 말을 할 때도 거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도 높낮이가 없었다.
작은 동서가 하는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사람 댐댐이가 모두 나를 욕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혹시 그 여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그 여자는 무슨 손을 뗄 수 없는 일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일어서지도 않고 또 자리도 사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얼굴이 왜 그렇게 홍당무같이 빨간지, 그리고 또 말소리가 좀 커야죠. 아휴, 난 정말 귀가 아파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또 그 걸음걸이 모양도 눈뜨곤 못 보겠어요. 그래. 하지만 내가 어떻게 내 동생한테 가서 내 옆에 내 얼굴이 너무 빨갛고 또 말소리가 너무 커서 내 자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야 있나. 왕따는 고개를 돌리고 두루마기 밑에 허리띠에 끼워둔 담뱃대를 더듬었다. 그는 방금 자기가 대답을 썩 잘한 것으로 생각되어 기분이 좋아져 빙그레 웃기까지 했다. 그의 아내는 이런 경우에 냉큼 응수할 수 있는 말재주가 없었다. 팩 쏘는 듯이 대꾸를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으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았다. 사실 그녀가 작은 동서를 미워하는 이유의 하나도 이 점이었던 것이다. 작은 동서는 상스럽지만 재치 있고 날카로운 대꾸를 할 수 있는 말주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맏동서가 천천히 위험 있는 말투로 말을 시작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동서는 눈알을 굴리면서 빠른 말씨로 내쏘아서 맏동서를 바보같이 만들어 모처럼 그녀가 생각했던 점잖은 말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옆에 서서 듣던 종들은 웃음을 참지 못해 급히 외면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아직 나이 어린 여종은 급히 외면을 못한 채 웃음이 터져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종들도 마치 종년이 웃는 꼴이 우스워서 웃는 것처럼 덩달아 웃었다. 그러면 맏동서는 발끈 화를 내고 작은 동서가 미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따의 아내는 방금 남편이 한 대답 역시 자기를 놀리는 말인가 알아내기 위해 그를 뚫어지게 보았다. 왕따는 편한 등의자에 몸을 쭉 펴고 앉아 여전히 빙그레 웃고만 있었다. 그녀는 몸을 꼿꼿이 하여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가 늘 앉고 나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하게 하고 입을 볼록 내밀고 있다가 날카롭게 말했다. 여봐요, 당신도 나를 무시하고 있군요. 당신이 그렇게 천하게 자란 첩년을 데려왔을 때부터 당신은 나를 무시해왔어요. 정말 나는 시집을 왜 왔던가 후회가 돼요. 나는 차라리 부처님께 몸을 바쳐 어느 절에 나가서 여승으로 됐으면 싶어요. 정말이지 아이들만 없다면. 나는 농부의 집안인 당신네 집을 좀 향상시켜 보려고 갖은 애를 써왔는데 당신은 조금도 그것을 몰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그녀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왕따의 귀에는 아내가 연부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요 몇 해 사이 중가 보살들과 친해지고 열심히 부처님을 섬겼다. 매일같이 장시간 기도와 연부를 하고 독경도 하고 또 자주 보살을 불러서 설교를 듣기도 했다. 그리고 부처의 계율을 완전히 지키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육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가난한 사람은 생활이 불안하여 그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겠지만 그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부잣집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노여울 때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기 방에서 큰 소리를 내어 연불하기 시작했던 것이며 그것을 듣는 왕따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딱한 노릇이라고 탄식했다. 사실인즉 그의 아내는 그가 첩을 이 집에 들이고부터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것이 왕따로서는 답답한 노릇이었다. 그 첩이란 것은 예쁘기는 하나 지극히 단순한 여자였다. 어느 날 그는 길거리에서 가난한 집 문가에서 한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걸상에 걸터 앉아 빨래통 옆에서 옷을 빨고 있었다. 왕따는 그녀가 하도 젊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지나면서 몇 번이나 보았고 그러고도 더 보기 위해 그 앞을 몇 번이고 오락가락했다. 그 소녀의 아버지는 자기 딸을 부잣집에 첩으로 보낼 것을 쾌히 승낙했기 때문에 곧 많은 돈을 주고 그의 집으로 데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 단순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녀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나니 왕따는 자기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여자를 원했었던가 하고 스스로 의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덮어놓고 본부인을 무서워할 뿐 그녀 자신의 개성이란 것은 전혀 없었다. 밤에 왕따가 그녀에게 그의 방으로 오라고 부르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더듬었다. 마님께서 좋다고 하실까요? 너무도 마음이 약한 것을 보고 때로는 왕따는 성을 내고 이 다음에는 본부인을 겁내지 않는 좀 억세고 성미가 사나운 첩을 구해야겠다고 맹세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 이 젊은 첩이 아내를 두려워하고 비굴할 만큼 아내 말에 잘 복종하고 아내가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녀의 얼굴도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는 현재 그대로가 나을 것이라고 체념할 때도 있었다. 첩이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다소 만족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는 남편이 첩을 둔 데 대해 책하지 않을 때가 없었고 또 이왕 첩을 둘 바에는 왜 하필 그런 천한 계집아이를 들였느냐고 트집을 잡기도 했다. 왕따는 무슨 소리를 해도 아내에게 항변을 안 했다. 그리고 어린 티가 있는 예쁘장한 얼굴이 귀여워서 첩을 사랑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첩에게 욕을 할 때에는 첩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또 그런 때엔 첩을 다루기가 더 쉬웠다. 첩이 그에게로 오기를 두려워하면 그는 이렇게 타이르기도 했다. 오늘 밤엔 애엄마가 내 곁에 오기를 싫어하니까 너는 마음 놓고 올 수 있어. 아내는 본래부터 부부 애정이 적은 편이고 또 아이를 낳지 않아도 좋은 나이가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왕따는 그녀를 본부인으로서 소홀히 하는 일이 없이 낮에는 모든 일에 그녀의 말을 따르고 어린 첩도 그녀에게 잘 순종했다. 그 대신에 밤이 되면 첩은 그에게로 왔다. 그리하여 왕따는 한 집안에서 사는 처와 첩과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와 계수 사이의 반목만은 쉬이 해결되지 않았다. 왕월의 아내도 또한 자기의 불평을 남편에게 호소했다. 당신의 형수인가 무언가 하는 그 낯짝이 하얀 여자가 보기 싫어 죽겠어요. 집안에다 담을 쌓거나 무엇을 했어든지 따로 살게 해주지 않으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테예요. 거리에 나가서 욕을 퍼부어 주기라도 할 테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부끄러워서 죽어버릴 테죠. 자기가 들어올 적마다 공손히 절을 안 해도 참지 못하는 그따위 여자니까 말이에요. 나라고 해서 그 여자만 못할 게 뭐겠어요. 오히려 내가 나으면 낫지. 내가 그런 여자를 닮지 않은 것이 만번 다행이에요. 또 당신도 당신 형님처럼 등신 같은 뚱보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왕월과 그의 아내는 마음이 썩 잘 맞았다. 왕월은 체격이 작고 노릇케하고 조용한 사나이였다. 그는 자기의 아내가 그와 반대로 핏기가 많고 몸집이 크고 정열적인 것이 좋았다. 그리고 그녀는 영리하고 가정주부로서 믿음직하고 또 돈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농가 출신이라 사치스러운 생활을 모르고 자란 그녀는 지금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남들처럼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값비싼 음식은 먹지 않았고 또 비단 옷 대신에 무명옷을 입으려고 했다. 그녀의 유일한 결점은 남의 말을 잘하는 것과 또 대갓집 부인답지 못하게 종들과 어울려서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것이었다. 과연 그녀는 귀부인이라고 불려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빨래든 걸레질이든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겐 많은 종이 필요치 않았다. 농촌에서 온 여종을 한둘 두었을 뿐이고 그녀들을 친구같이 대우했다. 이런 점이 또한 그녀의 맛동서의 비위에 거슬렸다.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친구같이 대함으로써 대갓집의 체면을 손상시킨다는 것이었다. 종들이 제멋대로 떠들어댈 땐 맛동서는 작은 동서 밑에 있는 종들이 자기들의 여주인을 자랑하는 말을 듣는 수가 있었다. 그녀들의 안주인은 맛주인보다는 얼마나 인심이 후한가 하는 이야기며 음식 남은 것이라든가 버선을 짓고 남은 배조각이라든가를 기분이 좋을 땐 얼마든지 준다고 풍을 떠는 것을 듣기도 했다. 왕따의 아내는 종들에 대해서 엄격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 대해서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했다. 그녀는 결코 작은 동서 같은 꼴을 하고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
왕월의 아내는 퇴색하고 낡아빠진 옷을 입고 머리는 흐트러진 채로 그리 작지도 않은 발에 뒤꿈치가 떨어진 신을 질질 끌고 아무데나 돌아다녔다. 또 왕따의 아내는 왕월의 아내처럼 아무데서나 가슴을 헤쳐놓고 앉아서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는 일은 없었다. 이 두 여자 사이에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큰 싸움이 일어난 것은 이 젖 먹이는 문제에서 발단이 되었다. 이 싸움은 마침내 두 형제로 하여금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것은 왕따의 아내가 가마를 타기 위해 대문간까지 걸어 나갔을 때 일어났다. 그날은 성내 절간에 있는 어떤 보살의 생일이라 불공을 드리기 위해 외출하는 길이었다. 어쨌든 그녀가 대문간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작은 동서가 마치 종들이나 하는 양으로 가슴을 헤쳐놓고 어린애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행상인한테서 점심 반찬으로 생선을 사고 그 상인에게 뭐라고 말을 건네고 있었다. 그것은 왕따 아내에게는 차마 볼 수 없는 해괴한 광경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심한 어조로 작은 동서를 책망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대갓집 아낙네가 그 무슨 창피스러운 꼴이람. 난 내 종이라도 그런 꼴을 보이지 못하게 하련만. 그러나 그녀의 이 점잖은 말투는 총가에서 자란 작은 동서의 혀끝을 당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당장에 대쏘아 넘겼다. 어린애에게 젖을 먹여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젖을 빨려야 하는 아들이 있고 아들에게 빨려줄 젖통이 둘 있다고 해서 창피할 게 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저고리의 단추를 채우기는커녕 이것 보라는 듯이 어린애에게 젖을 바꾸어 물렸다. 그때 그녀의 고함 소리를 듣고 싸움 구경하러 근처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다. 부인네들은 집안에서 혹은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부엌에서 나와 모여들었다. 지나가던 농부들도 싸움 구경을 하기 위해 발을 멈추고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왕따의 아내는 갈색 얼굴을 한 천민들을 보자 질색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망쳤다고 생각한 그녀는 타고 가려던 가마를 돌려보내고 안으로 다시 돌아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편 왕월의 아내는 그렇게 까다로운 말을 들은 것은 평생의 처음이었다. 젖먹이 어린애들은 어머니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젖을 먹는 것은 얼마든지 보는 광경이었다. 어린애는 언제 보챌는지 모르며 또 보챌 때에는 젖을 물려서 달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따져서 생각한 그녀는 맏동서가 더욱더 괘씸하게 여겨졌던지 선자리에서 다시금 맏동서에 대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녀의 욕설이 듣기가 재미나서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웃어댔다. 그러자 그녀는 더 한층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남아서 지켜보고 있던 왕따 아내의 몸종은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들은 대로 안주인에게 일러 바쳤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이렇게 말했다. 마님, 작은 마님이 이렇게 허풍을 쳐요. 마님은 아주 거만하기 때문에 주인 나리께서 일생 동안 벌벌 떨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마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나리께선 작은 댁 방에도 갈 수 없고 꼭꼭 허락을 받고서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막 웃지 않겠어요. 왕따의 아내는 이 말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탁자 옆에 있는 의자에 넘어질 듯이 털썩 주저앉았다. 그동안의 그녀의 몸종은 다시 한번 대문간에 다녀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또다시 보고했다. 글쎄,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마님께선 아이들보다 중이나 보살들을 더 소중히 아신다고요. 중놈이 남몰래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고요. 이렇게까지 악의의 참 말을 듣자 왕따의 아내는 그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몸종에게 곧 문지기를 불러오라고 일렀다. 이렇게 소란한 일이 매일같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몸종은 흥분돼서 황급히 문지기를 불러왔다. 그 문지기는 일찍이 왕릉이 농사를 위해 부리던 머슴으로서 우락부락하게 생긴 노인이었다. 믿음직한 노인네인데다가 그를 부양해 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집에서 문지기를 시켜주고 있었다. 모두 왕따의 아내를 두려워하듯이 이 늙은이도 그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녀 앞에 오자 공손히 절을 하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대갓집 부녀다운 위엄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나리께선 찻집에 나가셔서 이런 꼴사나운 소동을 모르시고 있고 또 시동생도 집에 없어 자기 집사람의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 책임상 내가 명령을 하는 거요. 나는 저런 인간들이 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할 테니까 영감은 곧 대문을 잠궈요. 만약에 그 여자가 문 밖에 있거든 그대로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가 문을 잠그라더냐고 묻거든 내가 그랬다고 대답해요. 영감은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늙은이는 다시 공손히 절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 앞에서 물러나와 명령을 실행하려 했다. 왕월의 아내는 아직도 문 밖에 있었다. 그리고 자기 욕설을 듣고는 모두들 유쾌히 웃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 뒤에서 대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는 것도 몰랐다. 커다란 문짝은 차차 닫혀져서 이번엔 조금밖에 빈틈이 남지 않았다. 늙은이는 틈 사이로 입을 내밀고 묵신소리로 나직이 소리질렀다. 아주머니, 왕월의 아내는 그제야 돌아보고 대문이 닫혀질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짜고짜로 대문으로 달려와 대문을 떠밀고 어린애를 안은 채 뛰어들어왔다. 그리고는 문지기를 보고 냅다 소리질렀다. 내가 밖에 있는데 누가 문을 잠그랬어. 이 늙은 개 같은 놈. 큰마님이 그러십디다. 대문간이 소란해서 안 되겠으니 밖에서 떠드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문을 잠가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기 전에 알려드렸습죠. 왜 이 대문은 자기가 사둔 대문이라던가 그리고 나를 내 집에서 내쫓아. 째지는 듯한 소리를 치면서 그녀는 마통소가 있는 뜰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것을 미리 짐작한 왕따의 아내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는 열심히 연부를 하고 있었다. 왕월의 아내가 아무리 힘을 줘서 문을 두드리고 치고 해도 안에서는 대답 대신에 단조로운 연불 소리만 끝없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왕따와 왕월은 각각 자기 아내로부터 사건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튿날 아침 거리로 나가는 길에 형제가 얼굴을 대했을 때 그들은 우울한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그래도 동생은 약간 웃음을 띄우면서 입을 열었다. 형님, 옆에 애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있다가는 우리 서로 원수가 되겠어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럴 수는 없지요. 어떻습니까? 집을 둘로 나눕시다. 형님 가족은 지금 쓰고 있는 초소들을 쓰시고 큰 거리 쪽으로 난 대문을 쓰십시오. 저의 식구는 지금 쓰는 거처를 쓰고 작은 거리 쪽으로 대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자들도 싸우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겠지요. 만약에 왕산이 돌아오거든 본래 아버지가 계시던 곳을 주고 또 거기에 딸려있는 방도 연영이가 죽으면 주기로 합시다. 어젯밤 왕따는 아내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들었고 너무도 아내가 호소하므로 이번만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무슨 조치를 하리라고 맹세했었다. 이 집에서 당연히 존대를 받아야 할 맏동서가 아랫사람으로서 순종해야 할 계수에게 그렇게 무례한 짓을 당했으니 이 집의 가장으로서 적당한 조치를 해보이겠다고 그는 아내에게 맹세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동생의 말을 듣고는 어젯밤 아내에게 다짐을 받던 생각이 나서 약간 항의하는 어조로 말했다. 개수 씨는 너무 심했어.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애엄마에게 욕을 했다니 그걸 그대로 둘 수 있겠나. 내가 좀 때려줘야 한다. 개수 씨를 좀 때려주란 말이다. 왕월은 이 말을 듣고 가늘지만 날카로운 눈을 반짝이면서 그의 형을 달래었다. 형님, 우리들은 남자가 아닙니까? 여자들이라는 건 아무리 잘난 여자라 할지라도 무지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남자란 여자 일에 참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님, 우리들은 남자니까 서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안 사람은 바보짓을 했고 또 촌뜨기 여자이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형수님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애엄마를 대신해서 사과하더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과한다고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을 갈라 살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시끄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하고 저하고는 찻집에서 만나 의논할 것은 의논하기로 하고 어쨌든 살림만은 따로 합시다. 그렇지만 왕따는 말을 더듬었다. 그는 동생과 같이 재빠르게 머리를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을은 그때 그의 형이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자기 부인의 마음을 풀어줄까 하는 것임을 눈치채고 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형님, 형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어요? 나는 이 집에서 동생네 살림과 우리 살림을 끊어버렸어. 벌로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에게 다시는 불쾌한 일이 없을 거야 하고요. 왕따는 만족하여 껄껄 웃고는 그 핏기 없는 살찐 손을 비비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오늘 곧 제가 석공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형제는 각기 그 아내를 만족시켰다. 동생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그 까다롭고 거만한 여자 때문에 이 이상 성가시게 생각할 것 없어. 나는 형님에게 그런 여자하고는 한 지붕 밑에서 살 수 없다고 했어. 나도 내 가족의 가장으로 행세하겠다고 했지. 그래서 이 집을 갈라쓰기로 한 거야. 이렇게 하면 나도 형님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당신도 그런 여자 밑에서 놀지 않아도 돼. 한편 형은 형대로 아내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잘 처리했어. 톡톡히 벌을 주었어.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내가 동생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는 내 집에서 떨어져 나가라. 너와 내 처자 모두 말이다. 우리 가족은 지금 쓰고 있는 집들과 큰 대문을 쓸 것이니 너희네는 동편 옆길 쪽으로 작은 대문을 따로 하나 내어 너희들만 써라. 그리고 내 여편네가 내 안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해. 또 앞으로 내 여편네가 암돼지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듯이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도 적어도 내 집에 수치는 안 되게 해라. 라고 말했어. 그렇게 했으니 당신은 마음 놓아도 좋아. 다시는 그 여자 꼴을 안 봐도 되니까 말이야. 이와 같이 그들은 각자 자기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들의 아내들은 저마다 자기가 이기고 상대방이 완전히 굴복한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전보다도 더 친밀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매우 현명하고 여자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기분이 매우 유쾌했고 또 피차가 유쾌하게 지냈다. 그리고 그들은 3년상이 끝나기만 하면 찻집에서 땅을 팔 의논을 하리라고 계획하고 있었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세월은 흘러 마침내 3년상이 끝나는 날이 왔다. 책력을 펴놓고 좋은 날을 받아서 제복하는 의식을 올려야 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 왕따는 모든 일을 다했다. 그는 아내에게 의논을 했으며 그의 아내는 이럴 경우에 범절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아내의 말대로 움직였다. 왕릉의 아들이나 그들의 아내들과 또 가까운 일가들과 그 밖에도 이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화려한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다. 여자들은 붉은 빛깔을 띤 옷도 입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지방의 풍속에 따라 그 비단옷 위에 그들이 전날 입었던 삼배 두루마기를 걸쳐 입고 큰 대문 앞에 모였다. 거기에는 금종이 은종이로 만든 종이돈이 높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중들이 서 있었다. 준비가 다 되자 중들은 그 돈에다 불을 질렀다. 그 불을 쬐면서 상주들은 걸쳐 입었던 상복을 하나씩 둘씩 벗고 밑에 입은 화려한 비단옷 차림으로 나섰다. 의식이 끝나자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서 긴 슬픈 날이 지나간 것을 서로 축하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왕릉의 위패 앞에 절하고 그곳에 술과 고기를 바쳤다. 여태까지의 위패는 제복 의식을 행할 때 불살라버렸고 새로 만든 이 위패가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좋고 딱딱한 나무를 골라서 만들었고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모셔 넣었다. 그 위패를 만들어 값비싼 오치를 했을 때 왕릉의 아들들은 성내에서 제일 가는 학자를 불러다가 왕릉의 이름과 그의 정원을 표시하는 글귀를 써놓게 했다. 성내에서는 제일 가는 학자라고 하면 왕릉의 아들들이 어릴 때 글을 배우던 노선생의 아들이었다. 그 노선생은 젊었을 때 과거에 응시했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과거를 본 일조차 없는 사람들보다는 학식이 더 많았다. 그리고 그 노선생은 그의 학식의 전부를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 역시 학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명예스러운 일로 왕부잣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는 학자답게 두루마기 자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근엄한 걸음걸이로 코끝에 안경을 걸치고 나타났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 새로 만든 위패를 올려놓은 책상 앞에 앉아서 위패를 향하여 여러 번 절을 하고 긴 소매를 걷어 올리고 낙타털로 만든 끝이 뾰족한 붓을 들었다. 이럴 때는 헝겊을 쓰지 않는 것이므로 붓도 빨간 먹도 벼루도 모두가 새 것이었다. 곧 쓰기 시작한 그는 마지막 한 귀절에 가서 붓을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 한 귀절에서 왕릉의 영혼을 전부 포착할 수 있도록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기다렸다. 잠시 동안 묵상하던 그의 머리에는 좋은 글귀가 떠올랐다. 왕릉의 육신과 영혼은 대지에 뿌리박고 있다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그는 이 한 귀절 가운데 왕릉이라는 인간의 정령을 표현한 것이라고 느꼈다. 그렇게만 쓴다면 왕릉의 영혼은 이 위패에 깃들여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벼루에서 빨간 먹물을 찍어 붓을 다시 휘둘러 마지막 한 귀절을 썼다. 이렇게 다 된 위패를 왕따가 양손에 대견스럽게 받쳐들고 앞장을 서고 온 가족이 그의 뒤를 따라 그것을 모실 작은 다락방으로 갔다. 거기에는 왕릉의 아버지와 조부가 되는 두 농부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지금 그것들은 이 호사스러운 큰 집안에 모셔져 있지만 그들의 생전에는 이렇게 화려한 위패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생전에 자기들의 위패에 대해 생각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고작해야 그를 조금 안다고 어떤 사람이 종이 조각에 이름이나 써서 밭 가운데 있는 그 토벽집의 벽에 붙여지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왕릉은 이 큰 집으로 이사 왔을 때 그는 마치 이 집에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았던 것처럼 그들의 위패를 만들게 했던 것이다. 다만 그들의 영혼이 그것에 붙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쨌든 여기에 왕릉의 위패도 함께 모셔졌다. 모든 것이 끝나자 그들은 그 다락문을 닫고 나왔다. 그들은 큰일을 마쳤으므로 속으로 대단히 기뻤다. 다음에는 관례에 따라 손님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즐길 차례였다. 연영은 푸른 바탕에 꽃무늬가 놓인 옷으로 화려하게 차리고 나타났다. 나이도 많고 몸집이 큰 그녀에게 지나치게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모두 그녀의 본색을 알고 있었으므로 누구 하나 그녀의 차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하기에 바빴다. 그러면서 그들은 웃고 떠들고 했다. 왕따는 이런 큰 잔치를 좋아했기 때문에 연신 술을 권하며 떠들어댔다. 자, 여러분, 술잔을 비우십시오. 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자신 자꾸만 들이켰으므로 술기운이 돌아 온몸이 검붉어지고 얼굴은 빨개지고 눈엔 핏발이 섰다. 여자들끼리만 있는 다른 방에 있던 그의 아내는 그가 취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몸종을 보내 이렇게 말하라고 일렀다. 이럴 때 취해서는 체면이 서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날은 왕얼도 대단히 유쾌했으며 무엇을 아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빈틈없는 그는 손님들 중에서 몇몇 사람을 붙잡고 귓속말로 그의 땅을 살 생각이 없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가 좋은 토지를 덜어 팔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은밀히 알려줌으로써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이리하여 그날은 지났다. 왕따 형제는 땅속에 있는 노인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 퍽이나 기뻤다.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화였다. 그녀는 자기가 돌봐주고 있는 천치가 몸이 좀 성치 못한 까닭에 참석을 못한다는 말을 전해왔다. 그녀가 안 온다고 해서 아무도 섭섭히 여긴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왕따는 사정이 그렇다면 잔치에 안 와도 좋다고 대답해 보냈다. 그리하여 그녀만이 그날이 지나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여전히 흰 신을 신고 머리에 흰 댕기를 들였다. 또 천치에게서도 그런 슬픔의 표시를 벗기지 않았다. 성내 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동안 그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날을 보냈다. 그녀는 천치의 손을 이끌고 왕릉의 무덤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천치가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므로 안심하고 무심히 놀고 있는 동안 그녀는 사방의 들을 둘러보았다. 눈이 닿는 한 푸른 밭들이 끝없이 연이어 있었다.
봄보리를 거두고 있는 데서는 농부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하고 있었다. 옛날에 왕릉도 저와 같이 구부리고 대지의 산물을 거둬들이던 때가 있었다. 이와는 왕릉의 노년에 그 이야기를 그로부터 몇 번이나 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옛날 이야기였다. 왕릉은 이 밭에서 갈고 저 밭에서 씨를 뿌리곤 하던 때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 왕릉의 자손들에게는 3년상이 끝나는 날도 지나갔다. 그러나 셋째 아들 왕사는 이 제복의 날에도 오지 않았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고 고향에 사는 그들 모두와는 동떨어진 그 자신의 생활에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다. 5. 거대한 고독의 굵디굵은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같은 줄기에서 나왔으면서도 서로 벌어진 채 제멋대로 뻗어나간다. 그것이 왕릉의 새 아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억세고 줄기차게 나가는 것은 남쪽 어느 성의 군인으로 있는 왕릉의 막내 아들 왕산이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았을 때 왕산은 그의 장군이 살고 있는 어떤 도시의 성 밖에 있는 절간 앞에 서 있었다. 그 절간 전면에는 빈터가 있어서 그의 부하 병졸들을 훈련시키기에 편했기 때문이다. 그는 병졸들에게 전투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그때 그의 형들이 보낸 심부름꾼이 그 급한 기별을 알려주기 위해 달려와서 말했다. 작은 서방님, 아버님께서 대단히 위독하십니다. 왕사는 그들의 집에서 키우다시피 한 꽃같은 젊은 여종 이화를 그의 늙은 아버지가 첩으로 자기 방에 들여놓았을 때 몹시 분노하고 집을 뛰쳐나온 이후 아버지와는 일체 관계를 끊고 있었다. 왕사는 이화에 대한 아버지의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종일토록 우울했었다. 그리고 그 더운 여름밤 그는 그만 참다 못해 그의 아버지가 이화와 같이 앉아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었다. 거기에는 이화가 고운 꽃잎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때 그는 진정코 이화를 사랑할 사람은 자기인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러자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는 본래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므로 만약 집안에 그대로 있다가는 분통이 터져버리고 말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 밤으로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본래 모험을 좋아하고 장래 영웅적인 군인이 되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은전을 써서 될 수 있는 한 멀리 남쪽으로 가서 당시 반란군 중에서 가장 이름 높은 장군 밑으로 들어갔다. 왕사는 키가 크고 기운이 세고 용맹한 청년으로서 얼굴이 검고 노여운 표정을 짓고 있고 큼직큼직한 흰 이를 덮은 두드룩한 입술엔 힘이 있었으므로 장군은 곧 그가 비범한 인간임을 알아보고 그의 측근에 두기로 했다. 그리고 그를 다른 부하들보다 훨씬 빨리 승진시켰다. 그 하나의 이유는 왕사는 말이 없고 듬직한 청년이어서 장군이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용맹스럽고 사나운 성격으로서 한번 그러한 용맹성이 솟아나면 남을 죽이거나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것도 안중에 없었으므로 그러한 용감한 부하는 손에 넣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전쟁의 덕도 있었다. 전쟁은 군인에게 빨리 입신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의 상관이 전사를 하거나 혹은 파면이 될 때에는 그 뒷자리에 그를 자꾸만 승진시켰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는 일개졸병으로부터 많은 부하를 지휘하는 대대장이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고 고향으로 향했을 때 그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심부름꾼의 전가를 받았을 때 왕사는 부하 병졸들을 돌려보내고 혼자서 들 가운데 길을 거닐었다. 심부름꾼은 멀리 떨어져서 뒤따랐다. 아직 봄은 일렀다. 이런 때가 되면 그의 아버지는 갑자기 힘이 나서 밭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괭이를 메고 나가 밀밭의 일항을 파헤치기도 했던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 숨어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왕릉은 태동하는 생명의 변화와 장차 그 대지에서 거두게 될 새로운 수확을 눈앞에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던 아버지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왕사는 이렇게 화창한 이른 봄날에 죽음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왕산도 또한 왕산대로 봄을 느끼고 있었다. 봄이 돌아오면 그 옛날 그의 아버지가 들에 나가고 싶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도 새 희망에 가슴이 설레었다. 그것은 그에게는 하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늙은 장군의 마카를 떠나서 그 자신이 휘날리는 깃발 밑에 그 자신의 부하 병졸들을 모으려는 계획이었다. 그는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었고 또 그 일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해마다 그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획함에 따라 그것은 그의 꿈이 되었으며 야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야심이 부풀 대로 부풀어서 그의 봄에 그것을 결행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늙은 장군의 마카에 있는 생활은 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왕사는 노 장군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그가 그의 마카에 들어갈 즈음에는 그 장군은 학정에 항거하여 일어난 반군의 한 지도자로서 당시엔 아직도 젊은 기계가 있었으며 혁명에 대해서 말하고 혁명이란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말하고 또 용기 있는 사나이들은 모두 대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곤 했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가 우렁차고 말이 거침없었다. 부하들은 모르지만 장군은 자기가 느끼는 이상으로 과장하여 부하들을 격려하는 기교가 있었던 것이다. 처음 장군으로부터 혁명을 부르짖는 말을 들었을 때 왕사는 가슴이 뛰었다. 그는 단순했기 때문에 그 훌륭한 대의를 위해 그런 장군과 생사를 같이 하리라고 맹세했었다. 그리고 그 대의를 위해 그의 젊은 가슴엔 피가 끓어올랐다. 그런데 반란에 성공한 것은 좋지만 그 후에 장군이 이 비옥한 큰 평야를 점령하고 향락의 생활을 계속하는 데는 왕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혁명의 영웅이었던 그 장군이 전날에 그가 때려 부숴야 한다던 권력자와 같이 된 것을 보고 왕사는 장군이 지난날에 그 자신을 잊은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왕사는 자기가 이상야릇하게 무엇인가를 도둑맞았거나 사기를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아무튼 지극히 불쾌한 감정 때문에 그는 여태까지 몸을 바쳐온 장군의 마카를 떠나 그 자신의 길을 택해서 나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향락의 생활을 거듭해오는 동안의 노 장군은 점차로 부하를 통솔하는 위력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졌다. 그리고 그 지방 일대를 착취한 수입으로 사는 데 만족하고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살이 비대하게 찌고 둔해졌다. 매일 산의 진미만 먹고 창자를 뚫을 듯한 독한 외국술만 마셨다. 그리고 전쟁 이야기는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요리인은 생선의 초장을 어떻게 친다든가 저 요리인은 왕의 음식을 조리해도 좋을 만큼 후추를 알맞게 친다든가 하는 얘기를 했고 다 먹고 난 뒤에 그의 유일한 흥미는 여자였다. 그가 손안에 넣은 여자는 50명이 넘었으며 그의 취미는 형형색색의 여자를 모으는 것이었다. 그런 여자들 가운데 살결이 유난히 희고 눈빛이 나뭇잎 같고 머리털이 삼 같은 기이한 여자도 있었다. 그렇게 생긴 여자를 어디서 사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여자는 무엇인지 못마땅한 양 언제나 쫑알거리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짓거리는 것이 마술의 주문을 외는 것 같기 때문에 노장군도 그 여자만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도 노장군은 그녀에게 흥미를 느꼈고 그의 여자들 가운데 그런 종류의 여자도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러한 장군 마카에 있는 부하 장병들도 전쟁은 잊어버리고 유약해졌다. 그리고 민중을 착취하여 주색에 빠져 있었으므로 민중들은 노장군과 그 장병들을 지극히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장병들 중에서도 젊고 용감한 사람들은 이 침체된 공기에 질식할 지경이 되어 현상을 깨뜨리기 위해 동요하고 있었다. 그런 청년들 중에서 왕산이 가장 두각을 나타냈고 그는 부패에 물들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했고 또 여자 같은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청년들은 하나씩 둘씩 또는 때를 지어 왕산을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흔히 이런 말이 떠올랐다.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야. 안 그래? 그러면 그들은 모두 기대하는 눈으로 왕산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런 형세에 있어서 왕산으로 하여금 그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는 군자금이 없다는 것이었다. 집을 떠나 이곳 노장군 마카에 들어온 이후로는 그가 받는 월급은 지극히 적은 것이었다. 그것조차 받지 못할 때가 있었다. 노장군은 자기 생활에 막대한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부하들의 급료가 충분치 못했다. 50명의 첩을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큰일인데 그녀들은 울고 짜고 혹은 교태를 부려서 서로 다투어가며 노장군에게서 보석, 옷감 그리고 무엇이든 졸라서 자기네 것을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왕사는 그가 한동안 화적단을 조직하고 노략질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는 어느 때까지나 그의 계획을 실현할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았다. 전에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썼다. 한동안 화적단이 되어 노략질을 해서 충분한 군자금을 얻은 다음에는 유리한 전쟁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서 그 죄를 면해주는 조건으로 협약하여 정부군 혹은 유력한 군벌에 편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사는 아무리 해도 화적의 두목은 되고 싶지 않았다. 흉년이 드는 해나 전쟁이 일어나면 양민들도 화적이 되는 일이 없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 왕릉은 어디까지나 정직한 사람이라 결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왕사는 아무리 안타까워도 기회가 올 때까지는 아마 몇 해라도 기다렸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생각한 탓에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믿어졌고 하늘이 그에게 부여하는 사명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그 자신에게 일러주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정도 있었다. 그는 참을성 있는 인간이 아닌데다가 남쪽 지방에 더 오래 사는 것이 진절머리가 나서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 고향인 북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다. 북쪽에서 자란 그는 남쪽 사람들이 매일매일 좋아서 먹는 하얀 쌀밥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는 날이 종종 있었다. 그는 마늘을 밀것으로 싼 만두를 먹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남쪽 사람들이 간사스럽고 아첨하는 것이 싫어서 그들을 대할 땐 일부러 말소리를 거칠게 하고 고함을 쳤다. 어떤 경우에나 유하기만 하고 성내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언제나 매끄러운 태도만 가지려는 남쪽 사람들이 얄미웠던 것이다. 그의 고향 사람들은 모두 키도 컸다. 원숭이 같은 남쪽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다. 거기에서는 말은 적거나 솔직하게 말한다. 무뚝뚝하지만 정직한 것이다. 그런 고향을 생각할 때 그는 그의 곁에 있는 남쪽 사람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다. 한편 남쪽 사람들은 그를 사나운 성질을 가졌다고 해서 두려워했다. 또 그들은 그의 항상 찌푸리고 있는 굵고 검은 눈썹이라든가 무뚝뚝해 보이는 입모습을 두려워했다. 그의 그러한 성격과 모습과 또한 그의 흰 이빨이 긴 데서 그에 대한 별명을 왕후라고 지었다. 왕후는 밤에 조그만 자기 방에 있는 딱딱한 침대 위에서 몇 번이나 몸을 뒤적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하는 때가 왕왕 있었다. 그는 만약에 그의 늙은 아버지만 죽어준다면 그가 그 유산을 한못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좀처럼 죽을 것 같지 않았다. 왕후는 때때로 이를 부두둑 갈면서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 늙은이는 내 젊은 시절을 넘겨 살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출세하기는 다 글렀지. 못난 영감 같으니 왜 빨리 죽지 않을까. 그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는 마침내 이 봄에는 아무리 싫어도 화적이 되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가 그런 결심을 한 직후였다. 그 소식을 들은 그는 들길을 되돌아 거닐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 그의 앞길이 열렸다. 화적이 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다. 워낙 말이 적은 천성이 아니었던들 그는 큰 소리로 환성을 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용소듬치는 중에 가장 뚜렷이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그가 과연 자기의 숙명을 올바르게 판단했다는 것과 아버지의 유산만 손에 들어온다면 아무 부족한 것도 없을 것이니 하늘은 그를 도와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의 위대한 숙명의 길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것은 그에겐 입신양명의 첫걸음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얼굴에서 환희의 빛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저 무서워 보이기만 하는 그의 얼굴 표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침착한 눈과 꿋꿋한 입모습과 또 반석 같은 느낌을 주는 기고를 물려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한마디도 말이 없었지만 자기 방으로 가서 북쪽으로 먼 길을 떠날 짐을 꾸려놓고 그가 믿는 네 사람의 부하에게 수행을 명령했다. 떠나기 위한 간단한 준비가 되자 그는 성 안의 노장군이 점유하고 살고 있는 호사스럽고 오랜 저택을 찾아가서 입초에게 그가 찾아온 것을 노장군에게 알리게 하자 입초는 돌아와서 노장군이 들어오란다고 알려주었다. 왕후는 부하를 문간에 세워두고 노장군이 점심을 먹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노장군은 몸을 일으키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첩인 두 여자가 시중 들며 서 있었다. 그는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있었고 그의 헐거운 저고리에는 단추도 채우지 않은 채였다. 그는 늙어지면서 젊은 시절의 버릇이 다시 생겨서 세수도 않고 면도도 안 했으며 외모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젊었을 때에는 한갓 가난한 노동자였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 그는 일하기 싫어서 화적이 되고 전쟁 바람에 때를 만나서 화적을 면하고 지금 같은 지위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는 마음씨 좋은 유쾌한 노인이기도 했으며 무책임한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 그는 항상 왕후를 환영하고 또 존경했다. 늙고 몸이 비둔해지고는 자신이 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이든지 왕후가 대신해서 처리해 주기 때문이었다. 왕후는 방에 들어서자 격려를 한 다음 말했다. 방금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형님들이 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노장군은 먹던 쟁반에서 얼굴을 들면서 대뜸 말했다. 그럼 가봐. 가서 아들 구실을 하고 돌아와. 그리고 허리춤에서 은전을 한 종 꺼내주면서 말했다. 자, 이걸 줄 테니 아껴서 노자를 하게.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힌 노장군은 갑자기 그의 페이니에 무엇이 끼었다고 소리질렀다. 첩의 한 사람이 은으로 만든 머리핀을 뽑아서 그것을 주니 노장군은 정신없이 이를 후볐다. 그리고 왕후는 잊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왕후는 고향에 돌아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고 기다려 유산분배가 있은 후에 그 길로 다시 노장군 마카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계획을 곧 실천에 옮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주도 면밀한 사나이여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야심은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그다지 조급하게 굴지 않았고 그동안 면밀하게 실현 방법을 검토하여 완전한 것으로 만들었다. 또 돈도 저축하고 그의 밑에 있기를 원하는 부하도 엄선하였다. 그가 필요로 하던 것을 얻은 이후로는 아버지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다. 혹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무의 가지가 그 줄기를 생각하는 정도였다. 그 이상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다. 왕후는 본래 무엇을 좁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는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엔 한 사람을 용납할 여유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의 마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뿐이었다. 그리고 그에겐 꿈이라곤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꿈도 이렇게 커졌다. 그는 형들과 같이 지내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있고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러워했다. 그가 부러워한 것은 그들의 여자들도 아니요, 그들의 집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흥청거리는 생활도 아니요, 남들이 어디서나 그들에게 굽신거리는 점도 아니었다. 그가 부러워한 오직 한 가지는 그들이 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형들의 아들들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는 광경을 보고 있는 동안 평생 처음으로 자기도 아들을 하나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장차 그도 군벌의 한 사람이 될 텐데 그렇다면 아들을 가지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세상에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역시 핏줄을 타고난 아들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곧 적어도 당분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여자에게 마음이 쏠려서는 안 될 시기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큰 뜻을 품고 나가려는 마당에서는 어떤 여자일지라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그는 데리고 살다가 버리는 아내로서 생각하지도 않을 평범한 여자를 얻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는 아들이 필요해서 여자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니만큼 정식 아내에게서 난 정식 아들을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은 그런 생각을 않기로 하고 다만 가슴속 깊이 간직해둔 채 장래를 기다리기로 했다. 6. 남쪽에서 왕후가 그가 있는 곳에서 나와 마침내 독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즈음에 왕홀은 그의 형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틈이 계시거든 자석가의 찻집으로 좀 나오세요. 의논할 일이 2가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왕따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땅을 팔 의논을 하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또 한 가지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물었다. 가고 말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동생한테서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그것이 뭔고 하니 우리 아들들을 될수록 많이 자기에게 보내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어요. 그건 왜 그런 거 하니 자기는 어떤 큰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핏줄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군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소리 지른 왕따는 너무 놀라서 그 입이 딱 벌어졌다. 그는 왕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왕어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다. 글쎄요, 그 애들을 가지고 뭘 하려는지는 나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내일 아침에 조용히 의논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곧 가던 길을 가려고 했다. 그는 곡물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왕따는 어떤 일에도 재빨리 결정을 못 내리는 성격이었다.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우물쭈물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사였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유산 상속을 받고 대단히 기분이 유쾌하고 해서 이렇게 말했다. 제 자식을 가지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울 게 있나. 우리가 장가를 보내주도록 하자고. 그리고 그는 2눈을 가늘하게 뜨고 무슨 재치 있는 말이나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왕얼은 그 눈치를 보고 약간 웃음을 띄우는 듯 했으나 곧 그의 냉정한 태도로 돌아가서 대꾸했다. 그렇지만 형님같이 여자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왕얼은 걸음을 옮겼다. 그는 형이 이런 데서 긴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런 거리에 서서 이야기를 길게 함으로써 지나는 사람이 엿듣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형제는 찻집에서 만나 한 구석에 있는 탁자에 마주 앉았다. 그 자리는 찻집 안이 전부 보이면서도 다른 사람은 이편 이야기를 좀처럼 엿들을 수가 없었다. 왕따는 형이라 윗자리인 안쪽에 자리를 잡고 급사를 불러서 여러 가지 음식을 청했다. 아침에 입맛을 돋우기 위해 먹는 뜨거운 과자와 짭짤한 고기를 청하고 또 따끈한 술을 청했다. 그러나 아침부터 취해서는 남보기에 좋지 못한 것이니 그 위에 고기 안주를 더 먹어야 했다. 그는 미식가였기 때문에 그 밖에도 구미가 도는 것을 더 주문했다. 형이 그렇게 값비싼 요리를 자꾸 청하는 것을 보고 있던 왕얼은 자기 몫은 자기가 지불하게 될는지 몰라서 매우 초조해졌다. 마침내 그는 그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 질렀다. 형님, 나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청하시는 건 아니겠죠. 나는 적게 먹는 편이고 또 아침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따는 호탕하게 대답했다. 오늘은 넌 내 손님이야. 내가 낼 테니 걱정 마라. 그리하여 그는 동생을 안심시켰다. 고기가 들어오자 왕을은 자기가 손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한껏 먹었다. 그 자신 돈이 많으면서도 저축할 수 있는 것은 저축하고 공짜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성격이었으며 그는 그 유혹을 참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헌 옷가지나 소용없는 물건은 종들에게 주지만
그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으며 차라리 그런 것은 남몰래 전당포에 갖고 가서 다만 얼마라도 돈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조그만 몸에 배도 작으면서 남이 돈 내는 요리라면 기를 쓰고 먹는 것이었다. 이렇게 먹어두면 하루 이틀쯤 안 먹어도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좋을 처지인데 왜 그러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이날 아침도 그러했다. 그리고 먹는 동안은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열심히 먹기만 했다. 급사가 다음에 새로운 요리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도 그들은 잠자코 방 주위를 둘러볼 뿐 결코 말은 하지 않았다. 식사하면서 사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위를 개방하고 먹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식욕이 감퇴하는 까닭이었다. 그들 형제는 모르고 있지만 이 찻집으로 말하면 그들의 아버지 왕룽이 젊었을 때 오곤 하던 곳이며 또 바로 이 집에서 창부였던 연영을 그의 첩으로 데려왔던 것이다. 그 당시 왕룽에게는 이 찻집이 놀랄 만큼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벽에 걸린 아름다운 여자들의 그림을 보고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이들에게는 이곳은 지극히 평범한 장소였으며 그들의 아버지의 눈에는 이 집이 어떠하였으며 또 아버지가 도회지 사람들만 오는 이런 화려한 곳에 들어올 때 농부의 신분이 부끄러워 쭈뼛거렸던 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들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앉아서 마음 놓고 좌우를 둘러보는 것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곧 일어서서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급사들도 그들 형제 말에는 빨리 움직였다. 이 집 주인은 더운 술을 가지고 오는 급사들을 따라와서 말했다. 이 술은 새로 봉을 뗀 것입니다. 두 분을 위해서 제 손으로 뗐습지요. 그리고 그는 몇 번이나 그들에게 음식 맛이 어떠냐고 물었다. 왕룽의 아들 형제는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저쪽 한 구석에는 비단 하폭에 그린 해묵은 연영의 초상이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었다. 연꽃 봉오리를 손에 든 조그마한 여자였다. 옛날 왕룽은 그 그림 앞에서 얼마나 가슴을 설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왕룽은 죽어 없었고 연영은 현재와 같은 여자가 되어 있다. 그 화폭은 연기에 그을리고 파리똥이 수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그 그림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없었고 또 저기 저 구석의 묵은 그림은 어떤 미인의 그림일까 하고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왕릉의 아들인 형제도 그것이 연영의 초상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또 연영이 그렇게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가운데 두 사람은 먹고만 있었다. 왕월도 부지런히 먹었으나 도저히 형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는 여느 때보다 훨씬 많이 먹어 이미 배가 가득 차서 그 이상 더 먹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그는 먹고 있었다. 그리고 술도 계속해서 마시고 맛있다는 듯이 쩝쩝 입맛을 다시었다. 그리고 또 먹기 시작했고 땀을 줄줄 빼어 그의 얼굴은 기름 바가지를 쓴 것 같았다. 마침내 그렇게 먹던 그도 배가 차서 허리를 쭉 펴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러자 급사가 뜨거운 물수건을 가져왔다. 그들이 머리, 목, 손, 팔까지 문지르고 있는 동안 급사는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쟁반이라든가 술병을 걷어치우고 탁자 위에서 뼈다귀라든가 엎지른 음식물 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녹차를 가져왔다. 비로소 두 사람은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던 것이다. 이른 아침도 지났기 때문에 찻집엔 손님이 가득 찼다. 그들은 모두 이들과 같이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또 식사 후에는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또 차를 마셔가면서 최근에 듣고 본 이야기를 하려고 왔던 것이다. 아내와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왁자지껄한 것은 모두가 그들의 천성이지만 그네들이 있는 집이 조용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 집에 오면 남자들의 소리만 들리고 서로 유익한 이야기만 주고받았다. 이 평화스러운 공기 가운데서 왕월은 그의 좁은 품속에서 편지를 끄집어내더니 봉투 안에 든 편지를 형 앞에 내놓았다. 그것을 받아든 왕따는 크게 기침을 한 번 하고는 나지막한 소리로 읽었다. 왕산의 편지는 그의 사람 댄데미와 같이 그 글씨도 쭉쭉 뻗어 있었고 먹물이 뚝뚝 흐를 것 같이 대담스럽게 쓰여져 있었다.
그는 상례로 하는 안부는 간단히 맺고 이렇게 썼다. 형님, 저에게 보내실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돈을 보내주십시오. 제 몫은 전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외에 저에게 돈을 빌려주실 수 있다면 지금 제가 착수하고 있는 일이 성취되는 날에 비싼 이자를 붙여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살 이상의 아들들이 있거든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조카들을 형님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출세시키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큰 모험임에 비추어 저는 정말로 신임할 수 있는 핏줄 같은 사람들을 제 주위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겐 아들이 없으니 조카들을 보내주십시오. 다 읽고 난 왕따는 왕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왕얼도 형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왕따는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 동생은 남쪽의 어느 장군 밑에 있다더니 그 밖에 무슨 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게 한 일이 있느냐. 자기 조카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없는 게 이상하다. 무엇하러 보내는지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제 아들을 떼보낼 수야 있니.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묵묵히 차만 마셨다. 그들은 각기 무엇하러 보내는지 모르고 아들들을 보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 그들은 조카들을 형님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출세시키겠습니다 라는 귀절에는 기가 솔깃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가 17살 이상의 아들이 한둘씩 있었으므로 하나쯤 시험 삼아 보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왕얼은 조심스럽게 형의 마음을 떠보았다. 형님, 형님에게는 17살 이상 되는 아들이 있지요. 있지. 둘이 있으니 둘째를 보내도 좋지. 나는 여태 내 자식들의 장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 그 애들은 그저 내 집에서 고이 자랐다 뿐이지. 큰 놈은 내 집에서 내 다음에 가니까 보낼 수 없지만 둘째 놈은 보낼 수 있어. 나는 제일 큰 애가 계집아이니까 그 다음 아들 녀석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형님의 장남이 있으니 대를 잇는 것은 염려 없으니까. 두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잠시 동안 그들이 가진 자식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이 자기네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았다. 왕따의 아내는 아이 6을 낳았으나 그 중에서 둘이 죽었다. 그리고 첩이 낳은 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한두 달 후면 또 하나 낳게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은 모두 건강했으나 다만 셋째 아들만이 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애를 보던 종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등뼈가 굽어 등에 혹이 나오고 머리만이 커져서 그것이 어깨 사이에 틀어박혀서 마치 거북이 대가리가 껍질에서 내밀어진 것 같았다. 그 당시 왕따는 의사를 둘씩이나 불렀고 또 절간에 가서 보통 때 같으면 믿지도 않던 관세음 보살에 기도를 드리고 그 애가 꼽추가 안 되면 새 옷을 한 벌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으나 모두가 소용이 없었다.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내는 수밖에 없었다. 이 일에서 왕따가 가진 유일한 위로는 그 아들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관세음 보살에게 새 옷을 사주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는 것이다. 왕얼의 자녀는 모두 5이었다. 제일 위와 끝이 계집아이고 나머지 셋이 사내였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직 젊고 또 몸이 매우 튼튼했기 때문에 중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으므로 아들 하나 둘쯤은 내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그런 결론을 얻었다. 이윽고 왕얼은 형을 쳐다보며 물었다. 무엇라고 회답을 할까요? 왕따는 여느 때와 같이 우물쭈물했다. 여러 해 동안 만사를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왔기 때문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왕얼은 개교를 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답장을 쓸까요? 우리는 각각 아들을 하나씩 보내고 그리고 또 돈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내주마 하고요. 이렇게 말이 나오니 왕따는 마음을 정할 수 있었다. 그는 기쁜 듯이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해. 아주 결정해버리고 말자. 나는 둘째를 보내겠다. 우리 집에는 아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작은 것은 울지, 큰 것은 싸우지, 잠시도 조용할 데가 없단 말이야. 나는 둘째, 너는 마지를 보내자. 만약에 예기치 않은 재난이 있더라도 내 큰아이가 있으니 내 말 맞다나 우리의 대는 이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일은 결정되었다. 그들은 다시 잠시 동안 차를 마셨다.
그리고 충분히 쉰 다음에 이번엔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어떤 땅을 팔 것인가 대해서 의논을 시작했다. 그들이 앉아서 조용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들의 머리에 기억이 강하게 되살아오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아직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던 어느 날 그들이 밭 가운데 토벽집 가까이에서 처음으로 땅을 팔 의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들은 기억이었다. 노새에서 움직일 기력조차 없는 줄 알았던 그들의 아버지 왕룽이 뒤에 와서서 그들이 한 말을 엿듣고 노발대발해서 소리쳤던 것이다. 뭐 이놈, 이 게으른 놈, 밭을 팔아. 늙은 아버지는 두 아들이 부축을 하지 않으면 쓰러질 만큼 분노해 있었다. 그래서 형제는 번갈아 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을 했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린 절대로 땅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자기의 분노를 이겨내지 못할 만큼 노쇠해 있었으므로 그들은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땅을 팔지 않겠노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늙은 아버지의 머리 위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때 그들이 땅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될 날이 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에 열중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미 땅 밑에 묻혀있는 아버지의 이 기억만은 그들 머리에 뚜렷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팔아버리는 데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과 같이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혹시나 죽은 아버지의 의견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내심 경계하게 되었고 한꺼번에 모두 팔아치우지는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장차 어려운 때를 만날지 모르며 장사가 불경기에 빠지면 먹고 사는 데는 역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화적이 이 지방을 한동안 점령하게 될지도 모르며 또 그 밖에 어떤 재난이 닥쳐올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아무도 땅은 떠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들은 땅을 판 돈을 고리로 이용하여 얻을 이익도 또한 탐났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가지 욕망 중 어느 쪽을 쫓을지 몰라서 매우 난처했다. 그래서 왕얼이 물었다. 형님은 어느 땅을 파시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왕따는 이상하리만큼 신중히 생각했다. 요컨대 나는 너처럼 장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지주 노릇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필요한 돈을 만들 만큼밖엔 땅을 안 팔겠다. 물론 전부 팔 수는 없고. 그러자 왕얼은 이렇게 제안했다. 그런대로 같이 나가서 우리 땅을 한번 둘러봅시다. 얼마나 되는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땅떼기도 보고 옵시다. 중년이 넘고는 아버지는 땅 사는데 탐을 내셔가지고 흉년이나 들어서 땅값이 헐해지면 아무 곳에 있는 것이나 사셨기 때문에 이 지방 일대에 흩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주 작은 밭은 몇 발자국 되지 않는 손바닥만한 것도 있으니까요. 지주 행세를 한데도 이것들을 정리해서 가까운 곳에 몰아두는 것이 관리하는 데도 편리할 것이 아닙니까? 이 제안은 그들에게 유익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따가 그들이 먹고 마신 값을 지불하고 급사에게 팁을 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서 찻집을 나왔다. 왕따가 앞장서 나갔는데 앉은 사람들 중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허리를 굽신하고 그들에게 인사하는 이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가 성내의 유력자인 이 두 형제와 아는 사이라는 것을 이곳에 앉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을 왕따는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그럴듯하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웃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얼은 시선을 땅으로 내려뜨리고 고개는 끄덕이는 둥 마는 둥 나갔다. 그 사람들에게 친한 듯한 얼굴을 베었다가는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붙잡고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모양이었다. 이리하여 형제는 그들의 땅을 둘러보러 나갔다. 왕따는 뚱뚱하고 몸집이 무거워서 걸음이 느렸기 때문에 왕얼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천천히 걸었으나 왕따는 성문까지 오자 이미 피로했다. 그래서 그들은 안장을 갖춘 나귀를 가지고 손님을 기다리는 두 사람을 불러 탔다. 그것을 타고 형제는 성문을 나섰다. 종일토록 그들은 그들 소유의 땅을 둘러보았다. 점심은 길가에 있는 음식점에서 먹고
멀리 흩어져 있는 밭을 골고루 둘러보았다. 그들은 토지를 살펴보았고 소작인들의 열성도 자세히 관찰했다. 소작인들은 새 지주들 앞에 굽신굽신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왕얼은 팔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려서 잘 기억해 두었다. 또 막내 동생에게 분배된 땅은 토벽집 주위의 것만 조금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팔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토벽집 가까이는 가지 않았다. 또 큰 늙은 대추나무 밑에 그들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둔덕에도 접근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해가 질 무렵에 피로한 나귀를 타고 성문까지 돌아온 그들 형제는 나귀에서 내려 마부들에게 미리 약속한 품값을 주었다. 그러자 마부들은 좀 더 생각해달라고 애걸했다. 그들은 종일토록 말을 끌고 다니느라고 기진맥진했고 너무 먼 곳까지 걸어서 신이 모두 달아 빠졌다는 것이다. 왕따는 조금 더 생각해 주려고 했으나 왕홀이 얼른 끼어들어 말했다. 다들 삭스를 다 받고 뭘 그래. 자네들 신발이 어떻게 됐건 이쪽에서 알 바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 그는 마부들이 욕설을 섞어 투덜거리는 것도 못 들은 채 하고 그곳을 떠나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집까지 와서 헤어질 땐 두 사람은 이해가 공통된 사람들로서 서로 마주보았다. 형님만 좋으시다면 인제 후에 아이들은 동생에게 보냅시다. 내가 데려다주고 오겠습니다. 왕따는 동생의 말에 고달픈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평생에 오늘만큼 많은 일을 한 날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지주 노릇하기도 무척 힘이 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